전라도 전주 땅에 김판서라 불리는 양반이 살고 있었다. 그에게는 22살이 된 외동딸 청이가 있었는데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두고 벙어리 규수라 수군댔다. 청이는 말을 못하는 것이 아니었다. 다만 남자들 앞에만 서면 입을 꾹 다물고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것도 평범하게 입만 다무는 것이 아니라 눈을 질끈 감고 귀까지 손으로 막은 채 고개를 푹 숙여버렸다. 마치 남정네들이 귀신이나 되는 양말이다. 아이고, 저거 참. 우리 청이가 또 저러는구먼. 김판서는 한숨을 푹푹 내쉬었다. 혼담이 들어올 때마다 청이는 신랑감을 만나자마자 눈을 감고 귀를 막아버렸다. 당연히 상대 집안에서는 기겁을 하고 도망가듯 돌아가기 일쑤였다. 아버님, 소녀는 정말 어쩔 수가 없어요. 혼담이 깨진 뒤에야 청이는 입을 열었다. 남정네들 목소리가 너무 크고 우렁차서 귀가 멍멍해요. 그리고 눈빛이 너무 날카로워서 무서워요. 차라리 안 보고 안 듣는 게 나아요. 이런 답답한 거사. 그럼 평생 혼자 살 셈이냐? 그것도 괜찮아요. 아버님과 함께 책이나 읽으며 살면 되잖아요. 김판서는 머리를 쥐어뜯었다. 딸아이가 똑똑하고 학식도 높은 것은 좋은데 이렇게 남자 앞에만 서면 돌부처가 되어버리니 답답할 노릇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김판서의 옛 친구인 박첨지가 찾아왔다. 자네 딸의 혼사 문제로 고민이 깊다지? 허허, 소문이 벌써 자네 귀에까지 들어갔나? 내게 좋은 수가 있네. 우리 고을 남쪽 마을에 사는 정씨네 집안 말일세. 사랑방 글공부는 꽝이지만 마음씨 하나만큼은 천하일 품이라네. 장남인 혜운이라는 친구가 25인데 혼담 한번 넣어보게나. 그 집안이 형편이 어떤가? 글쎄, 그저 그렇지. 양반 행세는 하는데 쌀독이 텅텅 비었다네. 하지만 인물은 괜찮고 성품도 온화하다더군. 김판서는 고민 끝에 고개를 끄덕였다. 좋네. 한번 만나보세나. 정신의 집안은 대대로 가난했다. 할아버지 때 벼슬이라도 했으면 좋으련만 3대째 과거 시험에는 번번이 낙방이었다. 마지 해오는 25, 둘째 바다는 23, 막내 구름은 21였다. 세 형제는 모두 과거 공부를 했지만 번번이 떨어졌다. 특히 해오는 이번에 초시에서 또 낙방하고 막 돌아온 참이었다. 형님, 이번에도 또 아이고, 말도 마라. 시험장에 들어가니까 머릿속이 하얘지더라. 해오는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건장한 체구였지만 글 공부에는 영 소질이 없었다. 반면 동생 바다는 체구는 왜소했지만 머리는 비상했다. 올해 초시에 합격하고 회시를 준비 중이었다. 형님, 제가 대신 과거에 급제해서 가문을 일으키겠습니다. 그래, 너만 믿는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어느 날 아버지가 해운을 불러 말했다. 혜운아, 좋은 소식이다. 전주 김판서 댁에서 내게 혼담을 넣었다. 예. 저한테요? 그렇다. 김판서는 형조판서를 지낸 대단한 양반이시다. 비록 지금은 물러나셨지만 그 재산과 권세가 여전하시지. 하지만 아버지, 소자는 과거에도 떨어진 무능한 놈인데요. 아이고, 그게 무슨 상관이냐. 김판서 사위가 되면 우리 집안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다. 김판서 댁 교수는 남자를 만날 때마다 특이한 조건을 내걸었다는 것이다. 반드시 3번을 만나야 하고 그 과정에서 규수가 어떤 행동을 해도 놀라거나 화를 내면 안 된단다. 무슨 행동이요? 글쎄, 그건 만나봐야 안단다. 어쨌든 조심해라. 약속 날짜가 다가오자 해우는 점점 긴장되었다. 그런데 둘째 바다가 슬쩍 다가왔다. 형님, 제가 함께 가겠습니다. 네가 왜? 형님 혼자 가시면 실수할까 봐요. 제가 옆에서 거들겠습니다. 그래, 고맙다.
두 형제는 김판서 댁으로 향했다. 넓은 사랑채 마당에 들어서자 하인이 안내를 했다. 교수님께서 곧 나오실 겁니다. 저쪽 정자에서 기다려 주십시오. 두 사람은 정자에 올라 앉았다. 잠시 후 멀리서 여인이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다. 그런데 그 걸음걸이가 예사롭지 않았다. 마치 고개를 하듯 팔을 이리저리 휘저으며 비틀비틀 걸어오는 것이었다. 저게 뭐야? 혜운이 눈을 동그랗게 뜨자 바다가 소매를 잡아 끌었다. 형님, 침착하세요. 뭔가 이유가 있을 겁니다. 드디어 청이가 정자에 올라왔다. 그런데 정자 계단을 오르다가 그만 발을 헛디뎌 굴러떨어질 뻔했다. 혜운이 번개같이 달려가 청이를 받쳐주었다. 아이고, 다치셨습니까? 청이는 대답 대신 눈을 질끈 감아버렸다. 그리고는 귀까지 손으로 막더니 고개를 푹 숙였다. 저기, 괜찮으신가요? 혜운이 당황해서 물었지만 청이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 모습을 본 바다가 슬며시 다가왔다. 교수님, 저희는 정씨 집안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저는 둘째 바다라고 하고 이쪽은 제 형님 혜운이십니다. 여전히 청이는 대꾸가 없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으니 분위기가 너무 어색했다. 그때 하인들이 음식상을 들고 나왔다. 교수님, 식사 준비가 되었습니다. 하인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청이가 갑자기 눈을 번쩍 떴다. 그리고는 상 앞에 달려가더니 손으로 밥을 움켜쥐고 입에 쑤셔 넣기 시작했다. 숟가락도 젓가락도 쓰지 않고 말이다. 헉, 혜우는 입이 떡 벌어졌다. 청이는 밥풀이 얼굴에 묻고 옷에 흘러내려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먹었다. 그 모습이 마치 굶어 죽다 살아난 사람 같았다. 푸아하하. 그때 바다가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다. 혜운이 화들짝 놀라 동생을 쳐다보았다.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미안합니다, 형님. 아니, 복스럽게 드시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아서요. 청이가 손을 멈추고 바다를 쳐다보았다. 여전히 눈은 반쯤 감고 있었지만 입가에 미소가 살짝 번졌다. 정말요? 청이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했다. 네, 정말입니다. 보기 좋습니다. 그 순간 청이의 얼굴이 빨개졌다. 밥풀이 묻은 얼굴로 수줍게 웃는 모습이 묘하게 귀여워 보였다. 첫 만남을 마치고 돌아온 형제는 아버지에게 보고했다. 아버지, 그 규수가 정말 이상합니다. 걸음걸이도 이상하고, 우리를 보자마자 눈을 감고 귀를 막더니, 나중에는 손으로 밥을 먹었습니다. 뭐, 손으로? 네, 정말입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이건 안 되겠구나. 김판서께서 아무리 대단하셔도 그런 며느리를 드릴 수는 없다. 당장 혼담을 거절해야겠다. 아버지, 잠깐만요. 바다가 나섰다. 제 생각에는 교수님이 일부러 그러신 것 같습니다. 일부러. 왜? 혼담을 깨기 위해서요. 아마도 저희 집안이 마음에 들지 않으셨나 봅니다. 혜운이 끼어들었다. 그렇다면, 우리도 거절하면 되잖아? 아닙니다, 형님. 우리가 먼저 거절하면 김판서께서 노하실 수도 있습니다. 차라리 교수님이 먼저 우리를 거절하도록 만드는 게 낫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형님이 다음 만남에 가셔서 더 이상한 행동을 하십시오. 그럼 교수님이 먼저 혼담을 거절할 겁니다. 아버지가 무릎을 쳤다. 그거 좋은 생각이다. 혜훈아, 다음 만남에서는 내가 실수를 많이 해라. 그럼 저절로 혼담이 깨질 것이다. 며칠 후 혜우는 다시 김판서 댁을 찾았다. 이번에는 혼자였다. 청이가 정자에 나타났을 때 여전히 그녀는 눈을 감고 귀를 막고 있었다. 교수님, 저번에 뵌 정혜운입니다. 저기, 오늘은 날씨가 참 좋지 않습니까? 대화가 전혀 되지 않았다. 혜우는 슬슬 계획대로
이상한 행동을 하기로 했다. 먼저 코를 후비기 시작했다. 그것도 아주 크게 소리를 내면서. 콸록. 청이는 여전히 반응이 없었다. 눈을 감고 있으니 뭘 하는지 보이지도 않는 모양이었다. 이건 안 되겠는데? 해우는 더 큰 실수를 하기로 했다. 상위에 놓인 차를 마시다가 일부러 옷에 쏟았다. 아이고, 여전히 반응이 없었다. 해우는 점점 답답해졌다. 그때 바람이 불어 청이가 쓰고 있던 너울이 살짝 벗겨졌다. 해우는 그 순간 청이의 얼굴을 똑똑히 보았다. 생각보다 얼굴이 고왔다. 아니, 매우 고왔다. 눈을 감고 있어도 그 아름다움이 느껴졌다. 해우는 멍하니 청이를 바라보았다. 그때 청이가 살짝 눈을 떴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해운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저기. 교수님. 혹시 제가 너무 신뢰를 범한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청이가 고개를 살짝 가웃했다. 저번에 교수님께서 음식을 손으로 드셨을 때 저희가 놀란 것이 무례했을지도 모릅니다. 청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니에요. 제가 이상하게 행동한 거예요. 왜 그러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청이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남자 목소리가 무서워서요. 그래서 귀를 막았어요. 그리고 남자 눈빛이 날카로워서 눈도 감았고요. 아, 음식을 손으로 먹은 건 남자분들이 놀라서 도망가게 하려고요. 해운은 갑자기 웃음이 났다. 푸아, 교수님. 그럼 저더러 빨리 도망가라는 겁니까? 네. 하아, 정직하시네요. 그런데 말입니다. 해운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저는 도망가고 싶지 않은데요. 청이가 놀라 눈을 크게 떴다. 예. 교수님이 손으로 밥을 드시든, 눈을 감고 계시든, 귀를 막고 계시든 상관없습니다. 저는 교수님이 좋습니다. 청이의 얼굴이 새빨개졌다. 그녀는 황급히 다시 눈을 감고 귀를 막았다. 하지만 그 귀 사이로 해운의 말이 들려왔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해운이 집에 돌아오자 아버지와 바다가 기다리고 있었다. 어떻게 됐느냐? 혼담 깨졌느냐? 아, 그게 왜? 무슨 일 있었어? 해운은 머리를 극적이며 말했다. 제가 실수를 많이 했는데요. 교수님이 별로 신경 쓰시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뭐? 그럼 어떻게 된 거야? 그리고 제가 좀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 교수님이 좋다고. 뭐? 아버지와 바다가 동시에 소리쳤다. 이 자식아. 내가 혼담을 깨러 간 거야. 성사시키러 간 거야? 그게 막상 보니까 교수님이 나쁘지 않으셔서. 바다가 머리를 감싸쥐었다. 형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 집안 형편에 김판서 댁사위는 무리예요. 그때 막내 구름이가 나타났다. 형님들, 제게 좋은 생각이 있어요. 뭔데? 제가 대신 가겠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엉망으로 만들어버릴게요. 21의 구름이는 세 형제 중 가장 말썽꾸러기였다. 글 공부는 안 하고 동네 아이들과 어울려 놀기만 했다.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형님, 저만 믿으세요. 제가 가서 완전히 망쳐놓을게요. 코딱지도 파먹고, 방귀도 끼고, 트림도 하고. 이놈아.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다. 결국 셋째 구름이가 다음 만남에 가기로 했다. 드디어 세 번째 만남 날이 왔다. 구름이는 옷도 제대로 안 입고 머리도 산발한 채로 김판서 댁에 나타났다. 아이고, 저기 누가 오시나? 하인이 놀라서 물었다. 접니다. 정씨 집안 막내 구름이요. 막내요. 어르신은 장남이 오신다고 하셨는데. 형님이 갑자기 배탈이 나서 못 오신답니다. 구름이는 정자로 올라갔다. 청이가 벌써 와 있었다. 여전히 눈을 감고 귀를 막고 있었다. 좋아.
이제 시작이다. 구름이는 코를 킁킁거리며 다가갔다. 그리고는 갑자기 큰 소리로 말했다. 아이고, 교수님, 제가 왔습니다. 청이가 깜짝 놀라 손을 귀에서 뗐다. 미안합니다. 제가 너무 크게 말했나 보네요. 구름이는 정자 난간에 걸터 앉더니 다리를 후들후들 떨기 시작했다. 그리고는 상위의 과일을 손으로 집어먹으며 씨를 마구 뱉어댔다. 푸, 툭. 교수님 옷에 씨가 튀었네요. 하아. 청이는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지만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다. 좋아, 효과가 있어. 구름이는 신이 나서 더 심하게 굴었다. 트림도 하고 코도 후비고 심지어 방귀 소리까지 흉내냈다. 나이고, 배가 아파서요. 그때였다. 갑자기 청이가 벌떡 일어나더니 구름이에게 다가왔다. 그리고는 눈을 번쩍 뜨며 말했다. 당신 지금 저를 놀리는 겁니까? 예, 구름이는 깜짝 놀랐다. 청이의 눈빛이 생각보다 날카로웠다. 당신은 정혜운이 아니지요? 어떻게? 정혜운은 목소리가 낮고 부드러웠어요. 하지만 당신 목소리는 높고 경박해요. 아, 그리고 정혜운은 절대 이런 무례한 행동을 하지 않았어요. 당신은 대체 누구죠? 구름이는 식은땀을 흘리며 말했다. 저는 정혜운의 막내 동생 구름이라고 합니다. 왜 형님 대신 온 거죠? 그게 저희 집안이 교수님과의 혼담을 거절하고 싶어서. 청이의 얼굴이 굳었다. 거절요? 죄송합니다. 사실은 구름이는 모든 사정을 솔직하게 말했다. 집안이 가난한 것, 형님이 과거에 떨어진 것, 김판서 댁 사위는 부담스러운 것까지. 청이는 한참을 가만히 듣고 있다가 물었다. 그런데 두 번째 만남 때는 정혜운이 직접 왔나요? 네, 형님이 가셨습니다. 그때 형님이 뭐라고 하셨죠? 구름이는 머뭇거리다가 말했다. 형님이 교수님이 좋다고 하셨습니다. 청이의 뺨이 붉어졌다. 정말요? 네, 형님은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교수님 이야기만 했어요. 교수님이 생각보다 좋으시다고, 목소리도 예쁘시다고, 눈을 감고 계셔도 예쁘시다고. 청이는 고개를 푹 숙였다. 그때 김판서가 나타났다. 무슨 일이냐? 소란이 들려서 나왔는데. 아버님, 청이가 아버지를 돌아보았다. 사실은 이 사람이 정혜운이 아니라 막내 동생이래요. 뭐, 우리를 속였단 말이냐? 김판서가 노하자 구름이는 바닥에 엎드렸다. 죄송합니다. 저희 집안이 가난해서. 그리고 제 형님이 과거에도 떨어져서. 이놈을 봐라. 감히 나를 우습게 보고. 김판서가 회초리를 들려고 하자 청이가 막아섰다. 아버님, 잠깐만요. 왜? 이 사람 말을 들어보니 정혜운이라는 사람이 진심으로 저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게 무슨 상관이냐? 저놈들이 우리를 속인 것은 사실이잖느냐? 청이가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아버님, 사실은 저도 아버님을 속였어요. 뭐, 저는 말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남자들이 무서워서 일부러 그랬던 거예요. 김판서가 눈을 크게 떴다. 뭐라고? 어렸을 때 동네 아이들이 저를 괴롭혔어요. 제가 여자애라고 무시하고 큰 소리로 위협하고 그 이후로 남자들 목소리만 들으면 겁이 났어요. 그래서 혼담마다 그렇게 행동한 거였구나. 네, 그런데 정혜운이라는 사람은 달랐어요. 제가 이상하게 굴어도 웃으면서 받아주고 제 이야기를 들어주려고 했어요. 청이가 구름이를 돌아보았다. 구름이 씨, 형님께 전해주세요. 저는 형님을 다시 만나고 싶다고요. 구름이는 허둥지둥 집으로 돌아와 모든 이야기를 했다. 형님, 교수님이 형님을 다시 만나고 싶대요. 정말 혜운의 얼굴이 환해졌다. 하지만 큰일 났어요. 저희가 교수님을 속인 게 다 들통났어요. 뭐, 아버지가 벌떡 일어났다. 그럼 김판서께서
크게 노하셨겠구나. 그런데 이상하게도 교수님이 저희를 감싸주셨어요. 바다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다. 감싸주셨다고? 네, 교수님도 사실은 일부러 이상하게 행동하셨던 거래요. 남자들이 무서워서요. 혜운이 무릎을 탁 쳤다. 그렇구나. 그래서 눈을 감고 귀를 막으셨던 거구나. 형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혜운은 잠시 고민하다가 결심한 듯 말했다. 내가 직접 가서 사과드려야겠다. 하지만 김판서께서 노하시면 어쩌시려고? 그래도 가야 한다. 내가 교수님을 좋아한다고 말한 것은 진심이었으니까. 아버지가 한숨을 쉬었다. 혜원아, 내 뜻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구나. 하지만 조심해라. 김판서께서는 한때 형조판서를 지내신 분이시다. 잘못하면 우리 집안이 큰 화를 입을 수도 있다. 예. 아버지, 명심하겠습니다. 형님, 제가 같이 가겠습니다. 바다가 나섰다. 아니다. 이번엔 내가 혼자 가야 해. 이건 내가 저지른 일이니까. 혜운은 그날 밤 내내 잠을 이루지 못했다. 청이의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다. 눈을 감고 귀를 막고 있던 모습, 수줍게 웃던 모습, 진지하게 이야기하던 모습. 내가 정말 교수님을 좋아하는구나. 혜운은 그제야 자신의 마음을 확실히 깨달았다. 다음 날 새벽 혜운은 제일 좋은 옷으로 갈아입고 김판서 댁으로 향했다. 막내 구름이가 몰래 따라 나섰다. 형님, 혼자 가시면 위험해요. 제가 멀리서 지켜보고 있을게요. 구름아, 걱정 마세요. 만약 형님이 위험에 처하시면 제가 뛰어들겠습니다. 혜운은 동생의 다부진 표정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혜운은 김판서 댁 대문 앞에 도착했다. 아직 해가 뜨기 전이라 주변이 어두웠다. 그는 대문을 두드리기 전에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청이, 아니, 교수님. 제가 진심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드디어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다. 혜운은 용기를 내어 대문을 두드렸다. 누구십니까? 하인이 문을 열었다. 정혜운이라고 합니다. 대감마님을 뵙고 싶습니다. 아, 어르신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혜운은 깜짝 놀랐다. 김판서가 자신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사랑방으로 안내받은 혜운은 바닥에 넙죽 엎드려 절을 올렸다. 대감마님, 소인 정혜운이 옵니다. 들어오게. 김판서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차분했다. 혜운은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다. 소인이 대감마님과 교수님을 속인 죄. 10,000번 죽어 마땅합니다. 자네가 나를 속였다고? 예. 소인은 과거에 급제한 적도 없고 집안도 가난하며 교수님과의 혼담을 감당할 그릇이 못 됩니다. 김판서가 차를 한 모금 마시고는 물었다. 그런데 왜 다시 찾아왔는가? 소인이 교수님을 진심으로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방문이 살짝 열리며 청이가 들어왔다. 혜운은 황급히 고개를 숙였다. 교수님, 정혜운 씨, 고개를 드세요. 청이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혜운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자 청이와 눈이 마주쳤다. 저도 정혜운 씨를 좋아해요. 청이의 고백에 혜운은 할 말을 잃었다. 김판서가 기침을 하며 말했다. 허허. 내 딸이 저렇게 대놓고 말하니 내가 뭐라 하겠는가. 자네가 비록 우리 집안을 속이긴 했지만 내 딸이 자네를 좋아한다니 어쩔 도리가 없구만. 대감마님, 하지만 조건이 있네. 혜운이 긴장하며 바라보았다. 자네가 초시에 합격하면 내 딸을 주겠네. 초시에 합격하면요? 그렇네. 자네가 진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그럼 내가 자네를 사위로 인정하겠네. 혜운은 감격하여 다시 바닥에 엎드렸다. 감사합니다. 반드시 초시에 합격하겠습니다. 청이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정혜운 씨, 제가 도와드릴게요. 같이 공부해요. 그날 이후 혜운은 매일같이 김판서 댁을 찾았다. 청이와 함께 정자에 앉아 글을 읽고 시를 외웠다.
정혜운 씨, 이 부분은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교수님은 정말 똑똑하시네요. 저도 처음엔 어려웠어요. 하지만 계속 읽다 보면 이해가 돼요. 두 사람은 함께 공부하면서 점점 가까워졌다. 혜우는 청이가 옆에 있으면 글이 더 잘 외워졌다. 청이는 혜운에게 설명하면서 자신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어느 날 바다가 형을 찾아왔다. 형님, 요즘 공부 많이 하시네요. 아, 바다야. 청이가 많이 도와줘서 예전보다 훨씬 나아졌다. 청이라고요? 벌써 이름을 부르시는 사이가 되셨어요? 혜운의 얼굴이 빨개졌다. 아, 그게 실수. 바다가 픽 웃었다. 형님, 저도 도와드릴게요. 제가 초시에 합격한 경험이 있으니까요. 정말 고맙다. 그렇게 혜운은 청이와 바다의 도움을 받으며 열심히 공부했다. 몇 달이 흘렀다. 혜운의 실력은 눈에 띄게 늘었지만 여전히 초시는 쉽지 않았다. 정혜운 씨,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청이가 위로했다. 시험 날짜가 다가오는데 걱정이 안 될 수가 없네요. 제가 믿어요. 정혜운 씨라면 할 수 있어요. 그 말에 혜운은 힘을 얻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했다. 만약 또 떨어지면 어떡하지? 청이는 실망하지 않을까? 시험 전날 밤 혜운은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정자에 나가 앉아 있는데 누군가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렸다. 잠이 안 오세요? 청이었다. 교수님, 이 밤중에 어떻게? 저도 잠이 안 와서요. 정혜운 씨가 걱정돼서요.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았다. 밤하늘에는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다. 교수님, 네, 제가 만약 또 떨어지면 어떡하죠? 청이가 혜운의 손을 살짝 잡았다. 괜찮아요. 떨어져도 다시 보면 돼요. 하지만 정혜운 씨, 제가 처음에 왜 남자들이 무서웠는지 아세요? 예전에 괴롭힘을 당하셔서 맞아요. 그런데 정혜운 씨를 만나고 나서 달라졌어요. 남자들이 다 나쁜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청이가 혜운을 돌아보며 말했다. 정혜운 씨는 제게 용기를 주셨어요. 이제 저는 사람들 앞에서도 떳떳하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 정혜운 씨도 용기를 내세요. 교수님, 그리고요, 과거 시험은 정혜운 씨의 전부가 아니에요. 정혜운 씨는 그 자체로 훌륭한 사람이에요. 혜운의 가슴이 뜨거워졌다. 그는 청이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드디어 초시 날이 밝았다. 혜운은 시험장에 들어갔다. 문제를 받아들고 보니 예전보다는 할만했다. 청이가 가르쳐준 부분이 나왔어. 혜운은 차분하게 답안을 작성했다. 예전처럼 머리가 하얘지지 않았다. 청이의 목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것 같았다. 정혜운 씨, 이 부분은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침착하게 생각하면 답이 보여요. 시험이 끝나고 혜운은 자신감 있게 시험장을 나왔다. 밖에서는 청이가 기다리고 있었다. 어떻게 보셨어요? 예전보다는 훨씬 나았어요. 교수님 덕분입니다. 다행이에요. 청이가 환하게 웃었다. 합격 여부가 어떻게 나오든 정혜운 씨는 이미 충분히 훌륭하세요. 그 말에 혜운의 가슴이 따뜻해졌다. 합격 여부보다 더 중요한 것을 찾은 것 같았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교수님이 계셔서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호호, 이제 결과를 기다리는 일만 남았네요. 같이 기다려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왔다. 며칠 후 합격자 명단이 붙었다. 혜운은 떨리는 마음으로 방에서 나가지 못하고 있었다. 형님. 바다가 헐레벌떡 뛰어왔다. 왜 그러니? 형님, 붙으셨어요. 또 초시에 합격하셨어요. 정말 정말입니다. 제가 직접 확인했어요. 혜운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다를 바라보았다. 내가 정말 붙었다고? 네. 축하합니다, 형님.
그 소식을 들은 아버지와 구름이도 달려왔다. 혜원아, 잘했다. 정말 잘했어. 온 집안이 축제 분위기였다. 그런데 정작 혜우는 한 사람만 생각났다. 청이한테 빨리 알려줘야 해. 혜우는 김판서 댁으로 달려갔다. 청이는 정자에서 혜운을 기다리고 있었다. 정혜운 씨, 교수님, 제가 붙었어요. 초시에 합격했어요. 정말요? 축하해요. 두 사람은 기쁨에 겨워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때 김판서가 나타났다. 허허, 소식 들었네. 축하하네. 정혜운, 감사합니다. 대감마님, 이제 약속대로 내 딸을 자네에게 주겠네. 대감마님, 혜운이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절을 올렸다. 혼례 준비가 시작되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정씨 집안이 너무 가난해서 혼례 비용을 감당할 수 없었던 것이다. 아버지, 어떡하죠? 글쎄, 집을 팔아야 하나. 그때 김판서가 찾아왔다. 정서방, 걱정하지 마시게. 내가 혼례 비용을 대겠네. 아니, 그럴 수는 없습니다. 내 딸 시집 보내는 건데 내가 돈을 쓰는 게 당연하지 않은가. 더군다나 자네네 집안이 가난한 건 나도 알고 있네. 하지만 대신 조건이 하나 있네. 무슨 조건입니까? 정혜운이 앞으로도 계속 공부해서 회시에도 합격해야 하네. 그리고 내 사위로서 떳떳하게 살아야 하네. 당연하지요. 혜원아, 들었느냐? 예. 아버지, 명심하겠습니다. 드디어 혼례 날이 밝았다. 온 마을 사람들이 구경을 왔다. 저 집안이 김판서 댁과 혼인을 하다니. 그것도 장남이 아니라 초시에 겨우 합격한 놈이잖아? 김판서 따님이 벙어리라더니 그래서 저런 집안이랑 혼인하나 보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혜우는 신경 쓰지 않았다. 오직 청이만 생각났다. 초례를 치르고 신부의 얼굴을 보는 순간 혜우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청이는 더없이 아름다웠다. 교수님, 아니, 마님, 서방님, 청이가 수줍게 웃었다. 그 목소리는 이제 전혀 떨리지 않았다. 혼례가 끝나고 잔치가 시작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깜짝 놀랐다. 저 교수가 말을 하네? 목소리가 또렷한 게 벙어리가 아니었구만. 그런데 얼굴도 예쁘네. 어쩌다 벙어리라는 소문이 났던 거지? 청이는 하객들에게 정중하게 인사를 했다. 더 이상 눈을 감거나 귀를 막지 않았다. 혼례를 치르고 며칠 후 혜운과 청이는 정씨 집안에 살게 되었다. 집은 작았지만 두 사람에게는 충분했다. 서방님, 이제부터 우리 함께 공부해요. 마님도 같이 공부하시겠다고요? 네, 서방님이 회시에 합격하실 때까지 제가 도울 거예요. 두 사람은 매일 함께 책을 읽고 토론했다. 청이의 해박한 지식은 혜운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 어느 날 바다가 형수에게 물었다. 형수님, 처음에 왜 그렇게 남자들을 피하신 거예요? 청이가 웃으며 대답했다. 사실은 두려웠어요. 남자들이 저를 무시할까 봐요. 무시요. 여자라고 글을 안다고 하면 잘난 척한다고 손가락질 받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벙어리인 척하는 게 나았어요. 아, 그런데 서방님은 달랐어요. 제가 글을 알아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함께 공부하자고 하셨어요. 혜운이 부끄러워하며 말했다. 당연한 걸 가지고요. 마님이 저보다 훨씬 똑똑하신데요. 호호, 서방님도 이제 많이 늦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바다가 형에게 고백했다. 형님, 사실은 제가 회시에 또 떨어졌어요. 뭐? 언제? 지난달에요. 형님 혼례 준비하느라 바쁘셔서 말씀 못 드렸어요. 바다야. 괜찮아요, 형님. 형님이 초시에 합격하신 걸 보고 깨달았어요. 시험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라는 걸요. 혜운이 동생의 어깨를 두드렸다. 바다야. 다시 도전하면 돼. 우리 같이 공부하자. 네, 형님. 그 후로 세 사람은 함께 공부했다. 청이가 가르치고
해운과 바다가 배웠다. 막내 구름이도 변화가 있었다. 청이를 보고 감명을 받은 것이다. 형수님, 저도 공부 좀 가르쳐 주세요. 구름이 씨도 공부하시려고요? 네, 형님들만 멋있게 보이면 안 되잖아요. 청이는 막내까지 챙겨가며 가르쳤다. 구름이는 공부에는 소질이 없었지만 그림에 재능이 있었다. 형수님, 이거 봐요. 제가 그린 거예요. 어머, 정말 잘 그리셨네요. 그죠? 저는 글보다 그림이 더 재밌어요. 그럼 구름이 씨는 그림을 계속 그리세요. 사람마다 재주가 다른 거니까요. 구름이는 청이의 말에 감동했다. 그 후로 열심히 그림을 그렸다. 어느 날 구름이가 그림을 들고 김판서를 찾아갔다. 대감마님, 이거 보세요. 오, 이건 우리 집 정원이 아닌가? 네, 제가 그렸어요. 김판서는 구름이의 그림을 보고 크게 감탄했다. 허허, 자네 그림 솜씨가 범상치 않구만. 앞으로 도화서에 들어가면 좋겠네. 정말요? 그럼 내가 추천서를 써주지. 구름이는 김판서의 도움으로 도화서에 들어가게 되었다. 비록 과거에는 합격하지 못했지만 그림으로 자신의 길을 찾은 것이다. 2년이 흘렀다. 해우는 청이의 도움으로 꾸준히 실력을 쌓았다. 드디어 회시에 도전할 때가 왔다. 서방님 떨리시죠? 네. 솔직히 많이 떨려요. 괜찮아요. 서방님은 충분히 준비하셨어요. 마님이 없었다면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예요. 저도 서방님 덕분에 많이 변했어요. 이제는 사람들 앞에서 떳떳하게 말할 수 있어요. 해우는 청이를 꼭 안았다. 마님, 고맙습니다. 가서 잘하고 오세요. 제가 여기서 기다릴게요. 회시날 해우는 자신감을 가지고 시험장에 들어갔다. 문제를 보니 충분히 풀 수 있었다. 청이가 가르쳐준 대로만 하면 돼. 해우는 차근차근 답안을 작성했다. 시험을 마치고 나온 그는 뿌듯한 표정이었다. 며칠 후 합격자 명단이 발표되었다. 그런데 형님. 바다가 뛰어왔다. 형님은 아쉽게 떨어지셨어요. 그랬구나. 해우는 실망했지만 크게 좌절하지 않았다. 하지만 형님, 저는 붙었어요. 정말. 네. 제가 회시에 합격했어요. 해우는 동생을 끌어안았다. 바다야, 정말 잘했다. 축하한다. 형님, 미안해요. 뭐가 미안해. 네가 붙었으면 된 거지. 나는 다음에 또 도전하면 돼. 집에 돌아온 해우는 청이에게 말했다. 마님, 제가 떨어졌어요. 괜찮아요. 서방님 다음에 다시 도전하면 돼요. 마님은 실망하지 않으세요? 청이가 해운의 손을 잡았다. 서방님, 저는 서방님이 과거에 붙든 안 붙든 상관없어요. 서방님은 그 자체로 훌륭한 사람이에요. 마님, 그리고요, 사실 제게 기쁜 소식이 하나 있어요. 무슨 소식인데요? 청이가 수줍게 웃으며 말했다. 서방님, 우리 아이가 생긴 것 같아요. 뭐라고요? 해운은 너무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다. 정말요? 네, 의원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해운은 청이를 조심스럽게 안았다. 마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큰 선물을 주시다니. 호호, 저도 기뻐요. 그날 밤 온 집안이 모여 축하 잔치를 열었다. 형님, 축하드립니다. 혜운 형님도 곧 아버지가 되시네요. 김판서도 찾아와 축하했다. 허허, 사위가 비록 과거에는 떨어졌지만 좋은 아버지가 될 것 같구만. 대감마님, 죄송합니다. 약속을 지키지 못했네요. 아니네. 자네는 충분히 노력했네. 그리고 내 딸을 행복하게 해주고 있지 않은가. 그것만으로도 족하네. 10개월 후 청이는 건강한 아들을 낳았다. 이름은 슬기라고 지었다. 마님, 우리 아들 정말 잘생겼어요. 서방님을 닮아서 그런가 봐요. 아니에요. 마님을 닮아서 똑똑하게 생겼어요. 두 사람은 아들을 보며 행복해했다. 그로부터 몇 년 후
해운은 다시 회시에 도전했다. 이번에는 합격했다. 서방님, 축하해요. 마님, 이제야 약속을 지켰네요. 호호, 늦어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으신 거예요. 해운은 벼슬길에 올랐다. 비록 높은 자리는 아니었지만 성실하게 일했다. 바다는 더 높은 벼슬에 올랐고 구름이는 도화서에서 최고의 화가가 되었다. 세 형제는 각자의 길에서 성공했다. 청이는 여성들을 위한 글공부 모임을 만들었다. 여자라고 글을 모르는 것이 당연하던 시대에 청이는 많은 여성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주었다. 마님, 선생님, 오늘도 가르쳐 주세요. 호호, 그래요. 오늘은 어떤 책을 읽을까요? 청이의 모임은 점점 커졌고 많은 여성들이 찾아왔다. 몇 년 후 해운과 청이에게는 딸도 생겼다. 이름은 지혜라고 지었다. 슬기는 아버지를 닮아 온화하고 성실했고 지혜는 어머니를 닮아 똑똑하고 당찼다. 어느 날 저녁 해운과 청이는 정자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슬기와 지혜는 마당에서 제잘제잘 놀고 있었다. 마님, 우리 정말 행복하죠? 네, 서방님, 이보다 더 행복할 순 없을 것 같아요. 처음 마님을 만났을 때가 생각나네요. 마님이 눈을 감고 귀를 막고 계셨죠? 호호, 부끄러워요. 그때 제가 정말 이상했죠? 아니에요. 그때도 마님은 아름다웠어요. 다만 스스로를 숨기고 계셨을 뿐이죠. 서방님도 처음엔 저를 보고 놀라셨잖아요. 그건 너무 아름다워서 놀란 거예요. 거짓말. 제가 손으로 밥을 먹는 걸 보고 놀라신 거잖아요. 하하. 그것도 맞네요.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때 그 모습도 귀여웠어요. 청이가 해운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서방님, 저를 만나주셔서 고마워요. 서방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평생 눈을 감고 귀를 막고 살았을 거예요. 저야말로 고맙습니다. 마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평생 과거에만 매달려 인생의 진짜 의미를 몰랐을 거예요. 우리 참 잘 만났어요. 그러게요. 운명이었나 봐요. 마당에서 슬기가 소리쳤다. 아버지, 어머니, 저 봐요. 제가 글자를 썼어요. 어머, 우리 슬기 정말 잘했네. 청이가 일어나 아들에게 달려갔다. 해운도 따라갔다. 슬기야, 이게 무슨 글자니? 사랑이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서로 사랑하는 것처럼 저도 동생을 사랑해요. 호호호, 우리 아들 참 기특하구나. 지혜가 오빠 옆에서 말했다. 저도 오빠 사랑해요.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도 사랑해요. 네 식구는 서로를 꼭 껴안았다. 그날 밤 정신의 집에서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가난했지만 사랑이 가득한 집, 벼슬은 높지 않지만 행복이 넘치는 집이었다. 해운과 청이는 평생을 서로를 아끼며 살았다. 두 사람은 자식들에게도 가르쳤다. 외모나 재산이나 벼슬이 중요한 게 아니란다. 진심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네, 아버지. 네. 어머니. 세월이 흘러 해운과 청이는 함께 늙어갔다. 하지만 두 사람의 사랑은 처음처럼 따뜻했다. 어느 날 백발이 된 해운이 청이에게 물었다. 마님, 저와 결혼하신 것 후회하지 않으세요? 호호, 서방님은 아직도 그런 걱정을 하세요? 저는 단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어요. 다행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참 잘 살았어요. 그죠? 네. 정말 잘 살았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석양을 바라보았다. 그렇게 콧수염 선비 해운과 벙어리 규수였던 청이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부부가 되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오래도록 전해졌다. 진정한 사랑은 외모나 조건을 보는 게 아니라 상대의 진심을 보는 것이다.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정말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로구나.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